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저 멀리 남쪽 어느 고을, 이름 모를 산고개턱에서 시작됩니다. 때는 바야흐로 1년 중 해가 가장 길다는 하지 무렵이었지요. 하늘에서는 이글거리는 태양이 당장이라도 땅을 다 녹여버릴 듯이 내리쬐고 길가의 풀 한 포기조차 더위에 지쳐 고개를 푹 숙이고 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 뙤약볕 아래를 땀을 비오듯 흘리며 걷는 사내가 하나 있었으니 바로 평생을 비단 장수로 살아온 우리 김서방입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놈의 고개는 넘어도 끝이 없구나. 비단은 왜 이렇게 무겁고 해는 왜 이렇게 뜨거운지 원. 김서방은 어깨를 짓누르는 커다란 비단 보따리를 한번 추스르며 긴 한숨을 내뱉습니다. 그 보따리로 말할 것 같으면 김서방이 전 재산을 털어 장만한 귀하디 귀한 명주 비단들이 가득 들어 있었지요. 이번 장날에 이걸 다 팔아야 식구들 입에 풀칠도 하고 노모 약값도 해올 수 있으니 목숨보다 소중한 물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 몸뚱이가 어디 마음 같나요? 고개 중턱쯤 다다르니 무릎은 후들거리고 입안은 바짝바짝 말라붙어 도저히 한 걸음도 더 뗄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마침 저기 길가 커다란 느티나무 아래 이끼가 파릇하게 낀 돌부처 하나가 덩그러니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아이고 부처님, 거기 계셨구먼요. 저 죽어가는 중생 하나 살려주신 셈치고 요 그늘 좀 잠시 빌려가겠습니다. 김서방은 돌부처 발치에 가장 귀한 비단 보따리를 조심스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보찜을 베개 삼아 털썩 주저앉았지요. 느티나무 잎사귀 사이로 살랑살랑 불어오는 산들바람이 땀에 젖은 등줄기를 훑고 지나가니 여기가 바로 무릉도원이요 극락이 따로 없었습니다. 부처님, 제가 딱 한 시집만 자고 일어날 테니 요 보따리 좀 잘 봐주셔요. 부처님은 눈도 안 감으시고 잠도 안 주무시니 도둑놈이 오면 호통이라도 쳐주실 것 아니오? 허허.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웅얼거리던 김서방의 눈꺼풀이 천근만근 무거워졌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매미 소리는 자장가처럼 들리고 시원한 그늘 아래 있으니 스르르 잠이 몰려왔지요. 김서방은 어느새 입까지 벌리고 드르렁드르렁 코를 골며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꿈속에서 김서방은 비단을 비싼 값에 팔아 기분 좋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지요. 아내에게 새 치마를 사주고 아이들에게 맛있는 엿가락을 물려주는 달콤한 꿈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꿈이 악몽으로 변하는 데는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자던 김서방의 얼굴 위로 뜨거운 햇살이 옮겨왔습니다. 눈이 부셔 슬그머니 눈을 뜬 김서방은 기지개를 크게 켜며 일어났지요. 에구 잘 잤다. 자, 이제 다시 길을 떠나볼까?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습관처럼 옆으로 손을 뻗어 보따리를 찾는데 손끝에 잡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보드라운 비단의 감촉 대신 딱딱하고 거친 흙바닥만 만져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깜짝 놀란 김서방이 벌떡 일어나 주변을 살폈습니다. 내 보따리, 내 비단, 어디 갔어? 여기 분명히 두었는데. 왼쪽을 봐도 오른쪽을 봐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무심하게 서 있는 돌부처와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뿐이었습니다. 김서방은 가슴이 철렁 내려앉아 정신없이 주변 수풀을 헤치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둑놈아, 거기 누구 없느냐? 내 비단 가져간 놈 잡아라. 하지만 산속에는 메아리만 되돌아올 뿐 대답하는 이가 아무도 없었습니다. 김서방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땅을 치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전 재산이자 가족들의 생계가 달린 비단이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눈물을 닦으며 옆을 보니 돌부처는 여전히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무심하게 서 있을 뿐이었지요. 아이고 부처님, 지켜달라 부탁까지 드렸건만 눈 뻔히 뜨고 계시면서 도둑놈 하나 안 잡아주시면 어떡합니까?
김서방의 절망 섞인 외침이 고요한 산고개에 애처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훗날 온 고을을 떠들썩하게 만든 돌부처 재판의 기구한 시작이었던 것입니다. 자, 비단 보따리를 통째로 잃어버린 우리 김서방, 정신이 나간 사람처럼 산길을 내려오기 시작합니다.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가지고는 신발 한 짝이 벗겨진 줄도 모르고 내달렸지요. 가슴을 쥐어짜는 심정으로 당도한 곳은 바로 이 고을의 관가였습니다. 사또, 사또, 억울합니다. 제발 이 가련한 백성 좀 살려주십시오. 김서방은 관가 마당에 엎어져 땅바닥을 긁으며 통곡했습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처량하고 절박했던지 지나가던 아전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혀를 찼지요. 저 사람 비단 장수 김서방 아닌가? 무슨 일로 저리 실성한 듯 우는고? 하며 수군거리기 바빴습니다. 드디어 동원 마당에 위험 있는 자태로 사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새로 부임한 사또는 평소에도 성품이 곧고 머리가 영민하기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눈물을 뚝뚝 흘리는 김서방을 보더니 인자하게 물었습니다. 내가 무슨 곡절이 있기에 이토록 서럽게 우느냐? 천천히 말해보아라.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고 하지 않더냐? 김서방은 소매깃으로 눈물을 닦으며 낮에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고하기 시작했습니다. 고갯마루 느티나무 아래서 잠이 든 이야기부터 깨어보니 비단 보따리가 연기처럼 사라진 사연까지 말이지요. 이야기를 듣던 사또가 턱수염을 매만지며 묻습니다. 허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그런데 김서방아, 내가 잠든 사이에 주변에 아무도 없었느냐? 지나가던 과객이나 수상쩍은 자를 보지 못했단 말이냐? 사또, 맹세코 개미 새끼 한 마리 보지 못했습니다. 그저 길가에 덩그러니 서 있던 돌부처님 한 분밖에는 없었구먼요. 제가 그 부처님께 보따리 좀 잘 봐달라고 신신당부까지 하고 잤는데 어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단 말입니까? 김서방의 이 말에 관가 마당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아니, 부처님이 도둑을 잡아줄 것도 아니고 그저 돌덩이일 뿐인데 거기다 대고 하소연을 하니 말입니다. 옆에 서 있던 이방이 헛기침을 하며 김서방을 나무랐지요. 이복의 김서방, 지금 사또 어른 앞에서 장난을 치는 것인가? 돌부처가 무슨 수로 도둑놈을 잡는단 말인가? 자네가 잠결에 꿈을 꾼 것이니 물러가게. 김서방이 다시 통곡하며 머리를 조아리는데 그때였습니다. 가만히 생각에 잠겨있던 사또가 돌연 책상을 탁 하고 쳤습니다. 옳거니. 듣고 보니 김서방의 말이 일리가 있구나. 사람들은 자기 귀를 의심했습니다. 사또가 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걸까? 모두의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사또는 엄한 표정으로 포졸들을 향해 서슬퍼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지금 당장 포교와 포졸들은 저 산고개로 달려가거라. 거기 가면 김서방의 보따리를 지키지 못한 돌부처가 있을 것이다. 그놈이 도둑을 보고도 묵인했으니 범인과 공모한 것이나 다름없다. 당장 그 돌부처를 쇠사슬로 포박하여 이곳 관가 마당으로 압송해 오너라. 이 명령이 떨어지자마자 관가는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방은 입을 쩍 벌린 채 다물지 못했고 포졸들은 서로의 얼굴만 쳐다보며 멍하니 서 있었지요. 아니, 사또 어른, 돌부처를 잡아오라니요? 돌덩이가 무슨 죄가 있다고 포승줄을 묶는단 말씀입니까? 사또가 눈을 부릅뜨며 호통을 칩니다. 무엇들 하느냐? 관령이 떨어졌는데 감히 토를 다는 것이냐? 내 눈에는 그 돌부처가 아주 수상쩍다. 증좌를 확보해야 하니 한시도 지체하지 말고 당장 끌고 오너라. 결국 포졸들은 어안이 벙벙한 채로 밧줄과 쇠사슬을 챙겨 산으로 향했습니다. 길 가던 백성들은 이 기이한 광경을 보고 하나둘 뒤를 따르기 시작했지요. 세상에, 우리 사또가 더위를 드셨나 봐. 돌부처를 잡아온다니 이게 웬 망신이람.
산고개에 도착한 포졸들은 사또의 명대로 돌부처의 목과 몸통에 굵은 쇠사슬을 칭칭 감았습니다. 돌부처는 여전히 그 인자한 미소를 짓고 있었지만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가는 모양새는 참으로 우스꽝스럽기 짝이 없었지요. 영차, 영차, 이놈의 돌덩이는 왜 이렇게 무거운 거야? 포졸들이 땀을 뻘뻘 흘리며 돌부처를 관가 마당으로 끌고 들어오자 고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구경을 나왔습니다. 장날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 인산인해를 이루었지요. 사람들은 입을 가리고 낄낄거렸습니다. 세상 천지에 돌부처가 포승줄에 묶인 건 처음 보네. 쉬, 조용히 하게. 사또 어른이 정말 화가 나신 모양이야. 동원 마당 한복판에 덩그러니 놓인 돌부처. 그리고 그 앞에 앉아 매서운 눈초리로 돌부처를 노려보는 사또. 과연 사또는 이 말없는 돌덩이에게 무슨 대답을 들으려는 걸까요? 고을 전체에는 묘한 긴장감과 함께 사또의 광기 어린 재판에 대한 비웃음이 안개처럼 깔리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제 관가 마당은 그야말로 입추의 여지가 없이 사람들로 꽉 들어찼습니다. 동네 꼬마들부터 뒷방 늙은이들까지 세상에 돌부처가 재판을 받는다니. 이게 웬 구경이냐 하며 구름처럼 몰려든 것이지요. 마당 한가운데는 포승줄에 꽁꽁 묶인 돌부처가 덩그러니 놓여 있고 그 앞에는 사또가 시퍼런 서슬을 세우며 앉아 있었습니다. 사또가 돌연 긴 칼을 옆에 내려놓으며 돌부처를 향해 호통을 칩니다. 이놈 돌부처야. 너는 듣거라. 내 놈은 성스러운 부처의 형상을 하고 길가에 서서 백성의 재물을 지켜주지는 못할 망정. 도둑놈이 비단을 훔쳐가는 것을 눈앞에서 보고도 묵인하였다. 이것은 도둑과 한패가 되어 백성을 기만한 죄이니 그 죄가 결코 가볍지 않다. 당장 내 놈의 입으로 범인이 누구인지 자백하거라.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돌덩이가 무슨 입이 있어서 말을 하겠습니까? 돌부처는 그저 인자한 미소를 띠고 하늘만 바라보고 있을 뿐이었지요. 사또의 엉뚱한 문초에 구경하던 백성들 사이에서 푸하 하는 웃음소리가 새어나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아랑곳하지 않고 다시 소리를 높였습니다. 허, 이놈 보게. 관장의 준엄한 물음에도 끝까지 입을 다물겠다는 것이냐? 내 놈의 그 꼿꼿한 콧대를 꺾어주마. 여봐라, 저 불순한 돌부처 놈에게 당장 곤장을 쳐라. 자백할 때까지 매우 쳐라. 사또의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집행리들이 곤장을 들고 나섰습니다. 철썩, 철썩. 몽둥이가 돌덩이에 부딪히는 소리가 관가 마당에 요란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살점이 튀는 대신 돌가루가 풀풀 날리고 둔탁한 소리만 허공을 갈랐지요. 일러라. 범인이 누구냐? 일러라. 비단은 어디 있느냐? 포졸들이 구령에 맞춰 돌부처를 패기 시작하자 참다 못한 백성들이 배꼽을 잡고 쓰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배야. 우리 사또님이 정말로 노망이 나셨나 보네. 돌덩이한테 말을 하라니 내 평생 저런 꼴은 처음 본다네. 그러게 말이야. 돌부처가 말을 하면 내가 이 고을 사또를 하겠네. 하하. 마당 여기저기서 조롱 섞인 웃음소리가 파도처럼 넘실거렸습니다. 사또를 존경하던 이들도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고 아이들은 매 맞는 돌부처라며 노래까지 지어 부를 기세였지요. 관가의 위엄은 온데간데 없고 마치 저작거리 광대 노름판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허허실실 웃음을 짓던 사또의 안색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하더니 책상을 쾅 하고 내리쳤습니다. 내 이놈들, 닥치지 못할까? 사또의 일갈에 웃음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사또는 분노로 몸을 부르르 떨며 마당에 모인 백성들을 매서운 눈으로 훑었습니다. 감히 여기가 어디라고 방자하게 웃음을 터뜨리는 것이냐? 고을 수령이 국법에 따라 엄중히 죄인을 문초하고 있거늘
너희 백성된 자들이 이를 조롱하고 관가를 모독하다니. 이것은 명백한 반역이며 사또에 대한 항명이다. 백성들은 사태의 심각성을 깨닫고 사색이 되었습니다. 방금까지 깔깔대던 사람들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으로 변했지요. 사또는 멈추지 않고 포졸들에게 사나운 명령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이 마당에서 입을 벌려 웃은 놈들을 한 놈도 빠짐없이 모조리 잡아 가두어라. 관가의 엄한 질서를 우습게 여긴 대가가 무엇인지 똑똑히 보여주겠다. 당장 옥에 쳐넣어라. 아이고 사또 어른. 살려주십시오. 저희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그냥 웃겨서 웃은 것뿐입니다. 관가 마당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살려달라는 비명과 통곡 소리가 뒤섞였고 포졸들은 사또의 명이 무서워 이웃 사촌 같던 주민들에게 포승줄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돌부처를 동정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들의 처지를 한탄하며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김서방은 이 광경을 보고 사시나무 떨듯 떨었습니다. 나 때문에, 내 비단 보따리 때문에 고을 사람들이 다 죽게 생겼구나 싶어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었지요. 사또는 차디찬 눈빛으로 옥에 갇히러 가는 백성들을 보며 마지막 쐐기를 박았습니다. 너희들의 죄는 엄중하나 내 마지막으로 자비를 베풀 기회를 주마. 내일 아침까지 너희 각자가 지은 죄의 무게만큼 비단 한 필씩을 관가에 바치도록 해라. 만약 내일 해가 뜨기 전까지 비단을 가져오지 못하는 자는 곤장 100대를 치고 영구히 유배를 보낼 것이다. 백성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갑자기 비단 한 필을 어디서 구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목숨이 경각에 달렸으니 어떻게든 구해야만 했습니다. 관가 문이 굳게 닫히고 고을에는 무거운 정적과 함께 알 수 없는 공포가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과연 사또는 정말로 미쳐버린 것일까요? 아니면 이 소동 뒤에 우리가 모르는 무서운 계획이 숨어 있는 것일까요? 밤은 깊어가고 고을 사람들은 비단을 구하기 위해 어둠 속을 분주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또의 기이한 폭정이 부른 이 위기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긴박한 밤이 깊어만 갔습니다. 자, 마침내 운명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고을 백성들에게는 평생 가장 길고도 고통스러운 밤이었겠지요. 닭이 3번 울리기도 전부터 관가 정문 앞에는 비단 한 필씩을 가슴에 품은 백성들이 줄을 지어 섰습니다. 살기 위해서 유배를 가지 않기 위해서 밤새 일가 친척을 다 뒤져 비단을 구해온 것입니다. 사또는 어제와는 달리 아주 차분하고 냉철한 모습으로 동원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어제의 주인공인 돌부처가 여전히 쇠사슬에 묶인 채 비스듬히 누워 있었지요. 사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가져온 비단들을 하나씩 내 앞에 내려놓거라. 내가 직접 그 품질을 보고 너희들의 죄를 사할지 결정하겠다. 백성들은 가슴을 졸이며 한 명씩 나아가 사또 앞에 비단을 바쳤습니다. 사또는 비단을 대충 훑어보는 법이 없었습니다. 돋보기를 들이대듯 꼼꼼하게 비단의 결을 만져보고 물들인 색깔을 살피고 심지어는 코를 대어 냄새까지 맡았습니다. 너는 통과다. 저쪽으로 물러나 있거라. 다음. 너도 통과다. 목숨은 건졌구나. 다음. 한 명 한 명 통과될 때마다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지만 사또의 눈매는 갈수록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던 중 남루한 차림의 한 사내가 유독 손을 떨며 비단 보따리를 내밀었습니다. 사또가 그 비단을 펼치는 순간 옆에서 지켜보던 김서방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김서방에게 눈길도 주지 않고 비단을 세밀히 관찰했습니다. 이 비단은 빛깔이 아주 곱구나. 그런데 말이다. 이복의 사내. 자네는 이 귀한 비단을 어디서 구했는가? 자네 형편에 이런 최상품 비단이 집에 있었을 리는 없고 말이야.
사내는 당황하며 말을 더듬었습니다. 그게 사또 어른. 사실은 어젯밤에 시장통 구석에서 어떤 장수에게 급히 헐값에 산 것입니다. 제 목숨을 구하려다 보니 염치불구하고 시장을 뒤졌지요. 사또가 기다렸다는 듯이 무섭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래? 그 장수가 누구더냐? 얼굴은 어떻게 생겼고 지금은 어디 있느냐? 이 비단은 보통 물건이 아니다. 경상도 상주에서 올라온 특산물로 실의 굵기와 문양이 아주 독특하지. 내가 조사한 바로는 이번 장날에 이 비단을 가져온 사람은 오직 김서방 한 명뿐이었다. 사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흑빛이 되었습니다. 사또의 목소리는 이제 천둥번개처럼 관가를 울렸습니다. 네 이놈. 시장에서 비단을 팔던 자가 바로 진짜 도둑이 아니더냐? 당장 그 자가 어디 있는지 대지 못할까? 만약 거짓을 고한다면 내 놈이 도둑과 공모한 것으로 간주하여 내 목을 먼저 칠 것이다. 사내는 그 자리에 엎어져 머리를 찌우며 자백했습니다. 사또, 살려주십시오. 시장 뒷골목 팔푼이라는 놈이 오늘 새벽에 급히 처분한다며 내놓은 비단입니다. 저는 그저 목숨을 구하려고 샀을 뿐입니다. 사또의 명령이 떨어지기 무섭게 포졸들이 바람처럼 시장으로 달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얼굴에 심술이 가득한 장정 하나가 포승줄에 묶여 질질 끌려 들어왔습니다. 그자의 집을 수색하니 김서방이 잃어버렸던 나머지 비단 보따리들이 마당 구석 장독대 뒤에서 무더기로 쏟아져 나왔지요.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백성들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김서방은 자기 보따리를 부둥켜 안고 내 비단 맞습니다. 사또 정말로 제 비단이 맞습니다. 하며 오열했습니다. 진짜 범인이 잡히자 사또는 비로소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백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 이제 다들 알겠느냐? 내가 왜 아무 죄 없는 돌부처를 잡아다 곤장을 쳤는지 말이다. 백성들은 서로의 얼굴만 멀뚱멀뚱 쳐다봤습니다. 사또가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도둑놈은 분명 제발 저려 멀리 도망가지 못하고 이 고을 어딘가에 숨어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하지만 가가호호 뒤질 수도 없는 노릇이지. 그래서 내가 돌부처를 때리는 기이한 소동을 벌여 너희 모두를 이곳으로 모은 것이다. 세상에 돌부처가 매 맞는 구경을 누가 참겠느냐?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또의 말은 계속되었습니다. 도둑놈 역시 구경꾼 틈에 섞여 내가 미쳤다고 비웃으며 안심했겠지. 그때 내가 너희를 가두고 비단을 가져오라고 명한 것은 도둑이 훔친 비단을 시장에 급히 내놓게 하려는 미끼였다. 도둑은 작물이니 빨리 팔아치우려 했을 것이고 겁에 질린 너희 중 누군가는 분명 그 비단을 사올 것이라 확신했지. 결국 내 짐작이 맞지 않았느냐. 그제야 백성들은 무릎을 탁 쳤습니다. 아이고 사또 어른.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사또님이 노망이 나신 줄로만 알았습니다. 여기저기서 탐복하는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돌부처를 때린 것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함이었고 억지로 비단을 가져오게 한 것은 작물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한 신묘한 꾀였던 것입니다. 사또는 껄껄 웃으며 옥에 가두었던 백성들을 모두 풀어주라 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져온 비단은 주인들에게 돌려주거나 넉넉히 보상해주게 하였지요. 억울하게 매를 맞았던 돌부처는 다시 깨끗이 닦여 원래 있던 산고개로 모셔졌습니다. 범인 팔푼이는 관가 마당에서 진짜 곤장을 맞으며 죄를 다스림 받았고 김서방은 비단 보따리를 소중히 챙겨 가족품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능한 줄만 알았던 사또의 지혜가 빛을 발하는 순간 고을에는 다시 평화와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돌덩이도 입을 열게 만든다는 조선 사또의 전설적인 재판 이야기입니다. 자, 한바탕 소동이 폭풍처럼 지나간 고을에 다시 평온한 저녁 노을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포승줄에 묶여 관가 마당에 누워있던 돌부처님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또는 정중히 예를 갖추어 포졸들에게 명했습니다. 부처님께서 고생이 많으셨으니 깨끗한 향물로 몸을 닦아드리고 원래 계시던 고갯마루 명당 자리에 정성껏 다시 모셔라. 마을 사람들은 이제 돌부처를 비웃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가 절을 하며 부처님, 사또님 도와주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인사를 건넸지요. 비단을 되찾은 김서방은 어땠을까요? 그는 돌아가는 길에 맛있는 고기 몇 근과 하얀 쌀밥을 사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또의 지혜 덕분에 노모의 약값도 치르고 아내에게 줄 예쁜 꽃신도 하나 챙겼지요. 김서방은 고개를 넘으며 돌부처 앞에 비단 한 피를 살며시 놓아두었습니다. 부처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이건 제 정성이니 좋은 일에 써주셔요. 그 비단은 나중에 사또가 거두어 고을의 가난한 홀몸 노인들을 돕는데 요긴하게 쓰였다고 합니다. 진짜 도둑놈은 엄한 벌을 받아 옥살이를 하며 제 잘못을 뉘우쳤고 사또를 비웃던 백성들은 이제 사또의 행차 소리만 들려도 우리 지혜로운 사또님 오신다 하며 버선발로 뛰어나와 환영했답니다. 어르신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말 못하는 돌덩이에게 매질한 사또의 행동은 언뜻 보기에 어리석고 망령된 짓 같았지만 그 속에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보고 진실을 밝히려는 깊은 뜻이 담겨 있었지요. 세상사도 그런 법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당장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도 그 속에는 다 저마다의 이치와 까닭이 있는 법이지요. 억울한 일을 당해도 포기하지 않고 지혜를 짜내면 하늘은 반드시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이 평범한 진리를 우리 사또님이 돌부처를 통해 보여준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생이라는 긴 고갯길을 넘어가시는 우리 어르신들, 오늘 밤은 김서방이 꾸었던 그 달콤한 꿈처럼 평안하고 복된 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마음속에 맺힌 응어리가 있다면 저 돌부처가 다 가져갔다 생각하시고 사또의 호탕한 웃음소리처럼 시원하게 웃으며 하루 마무리하셔요.